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목이 터져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원자력하고 이제 우라늄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연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이제 약간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천백만입니다. 천백만 TV라는 그 유튜브 재테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제가 성장주 패러다임이라는 책을 몇 달 전에 썼습니다. 이 책은 그 제가 알고 있는 성장주란 무엇이고, 왜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장주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썼습니다. 예, 글쎄 요즘 뭐 이렇게 하루 지나면 각각 다른 그 결과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가도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파월 의장이 언급한 대로 이제 그 금리를 유지할 것인가 이제 내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걸 결정하는 건 물가가 아니고 고용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지금은 물가는 별로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엄청 튀지 않는 한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물가에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고용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그 FOMC 5월 1일 날인가요? 그 FOMC 그 회의 결과를 보면 6월 1일부터는 이제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이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축소하는 국채의 그 최대 금액을 60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고 했고요. 금리 인하를 늦추는 대신에 이제 통화량 감소에 대해서 좀 여유를 두겠다, 이제 이런 정책 결정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MBS 주택저당증권 상한 규모를 월 350억 달러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국채에 재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완화보다는 긴축을 완화하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양적 긴축 규모를 축소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연내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이는 거고,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는 이제 약간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FOMC 회의를 보고서 저는 금리 인하 쪽에 베팅을 해도 되겠구나, 사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FOMC 이후에 모건 스탠리도 무게 중심이 고용 시장으로 이동했다, 이제 이런 말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시장이 좀 둔화되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월 의장도 고용이 좀 약화되면 이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고용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이슈가 지금은 이제 대선이 가까우니까 약간 그 정치적인 이슈로 좀 변해가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민주당은 금리 인하를 이제 연준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3월 펜실베니아 그 유세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할 걸로 믿는다고 이제 해서 파월 의장을 압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시다 총리가 미국에 갔을 때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 회담을 끝낸 후에 기자들한테 얘기할 때 올해 안에 금리를 내린다고 그 전망을 여전히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약간 이제 발끈한 거죠. 그래갖고 금리를 이제 대선 전에 내리는 거는 바이든 대통령을 돕는 공개적인 행보다, 이렇게 막 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옐런 재무부 장관이나 파월 의장이나 사실 굉장히 좀 정치적 성향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던 2016년에 그 당시에도 이제 연준 의장이 제닛 옐런이었는데 대선을 의식해서 이제 금리를 안 올리고 있다가 대선이 끝난 다음에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서 옐런을 이제 이렇게 그냥 재심임을 안 하고 이제 연임을 거부했었죠.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을 그 연준 의장에 지명하기도 했는데, 이런 옐런과 파월의 성향 때문에 어쨌든 바이든 정부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가 없어도 자산시장에 영향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최근에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좀 높이 나오니까 연준 의원들이 이제 계속 나와서 매파적인 발언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 2년 전, 2022년 정도만 생각을 해봐도 연준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자산시장 요동을 쳤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금리가 상승하던 시기였고요. 그러니까 연준 의원들의 이런 말들에 의해서 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자산시장에 타격이다, 이런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이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웠고 연준 위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이제 시장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이 시장은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그 팩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없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일축했지 않습니까? 네.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봤을 땐 아무리 연준 위원이 떠들어도 최악의 경우가 금리 유지다. 근데 이 정도는 우리가 감내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투자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강성 발언에도 시장은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시장 분위기 자체는 지금은 금리만 올리지 않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설사 금리 인하가 없어도 올해 자산 시장은 뭐 충분히 견딜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제 상황이 금리 인하를 한 것과 반은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까 연준이 양적 긴축을 완화하면서 뭐 시장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겠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대규모 재정 지출에 나서고 있고 또 이제 이번 주부터는 국채 바이백이 또 예정돼 있습니다. 국채 바이백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재무부가 보유하는 현금으로 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여 가지고 조기 상환을 하는 건데 이렇게 국채를 사들이면 시장에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반은 금리 인하를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저는 뭐 사실 좀 낙관론자였고 항상 좋게 보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사실 모르죠. 어쨌든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왔던 점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쇼크로 나왔다. 그럼 아마도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의 그 상승 모멘텀은 꺾였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매출도 그렇고 EPS 주당 순이익도 그렇고 이제 다 컨센서스를 넘어섰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향후 전망 실적 전망이 이제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AI 호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주식시장 전체에 엔비디아가 여전히 활력을 넣어줬다.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의 좋은 실적이 주식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요. 그 월가 그 최후의 그 약세론자라고 하는 그 마이클 윌슨, 모간 스탠리 그 이코노미스트도 이제 증시 비관론을 철회했고요. 유럽과 영국도 이제 증시가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6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유럽 증시가 이제 계속 신고가를 써가고 있는데요. 특히 뭐 영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한 일주일 이상 연속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제 불안한 요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마지막 그 약세론자가 자신의 관점을 바꾸면 이게 꼭대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은 6월 금리 인하가 확실한 거였고 아마 지금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4월 CPI가 그 컨센서스를 넘어섰어요. 그러면서 약간 그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4월 CPI가 그 2.3%로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2.1%였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넘어섰다는 것이 이제 왠지 조금 불안하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긍정론이라고 하면 그래도 3% 이내에 들어오지 않았냐 이제 이런 게 긍정적이고 컨센서스를 넘어섰지 않았냐 이런 게 약간 부정적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약간 그런 그 불안한 요소가 좀 있고 그리고 그 유럽 그 중앙은행 그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정말로 확신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제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예상보다 좀 강력한 유럽의 그 경기 회복세에 이제 그 정책위원들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간 낮추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조금 혼란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증시는 강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좀 문제인데 주요국 증시 중에서 우리나라 상승률이 꼴찌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과거의 꼴찌는 꼴찌지만 앞으로 잘해야 되는데 네. 이제 저는 그 금투세에 대한 우려가 조금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금투세가 시행되면 특히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하락이 될 거고 사실 그 이미 지금 중소형주 약세를 좀 보이는 이유가 기관들이 이미 이제 금투세 대비해서 중소형주 팔기 시작했다. 네. 사실 이런 그 루머인지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어떻게 금투세 문제는 좀 이렇게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이 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투세가 좀 불안한 상황에서 리스크를 해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포트폴리오 일정 비율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최근에 이런 것들이 좀 염려돼서 상당 부분은 미국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주식을.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몇 개만 이제 일단 오른 거 개별적으로 좀 짚어보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계속 강조를 했던 게 올해 말 초부터인가 작년 말부터인가 이제 원자력하고 이제 우라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제가 여기 와서도 목이 터져라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예, 근데 AI 때문에 전기가 이렇게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상 대안이 원자력밖에 없기 때문에 우라늄과 원자력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근데 그 우라늄은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제 당분간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장기로 갖고 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둘러 매도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하고 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금년 들어서 이제 금값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금 매입을 하는 게 가장 큰 이유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기존에 그 보유하고 있던 외환 보유고를 달러하고 유로를 주로 갖고 있던 거를 일정 부분을 금으로 현재 대체하면서 금을 계속 사들이면서 이제 금값이 올랐는데 그래서 이거는 저는 금값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민은행이 사는 한은 오르고 인민은행이 이제 안 사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지진 않더라도 약간 오르는 그 상승 동력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금이 언제까지 오르고 이런 거는 순전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민은행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금이 은에 비해서는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금 1온스를 사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은이 68온스 정도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금 1온스를 사기 위해서는 은이 80온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는 은에 비해서 금이 약 18% 정도 고평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에 관심이 있는 분은 금보다는 차라리 은이 더 낫다.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금보다는 은을 개인적으로는 더 추천하는 편이고요. 구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구리는 이제 최근에 그 투기적 매수세가 막 몰리면서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구리는 이제 화력 발전소에서 대비해서 이제 풍력과 태양력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원자재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발전할수록 이제 구리 수요는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AI 발달에 따라서 이제 그 데이터 센터가 설립하게 되면 역시 구리가 많이 들어가고요. 뭐 전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도 많은 구리가 필요하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그렇지만 이제 공급은 오히려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었다. 그러니까 뭐 수급 불균형이 우려된다. 그럼 당연히 가격은 오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리가 올랐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가 아니고 단기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구리가 톤당 12,000달러를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가 한 11,000달러 좀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은 이제 구리는 개인적으로는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분할 매도의 관점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현재 투기적인 수요까지 붙었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붙으면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투기적인 요소를 감안하지 않고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 구리는 이제 일단은 12,000달러 정도가 일단은 단기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리가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리가 거기서 선물이 꺾이면 당연히 전선 관련주라든가 이런 구리 관련주들도 당연히 이제 조정을 받겠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이제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원히 12,000달러가 꼭대기다 이런 게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파이낸스 타임즈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구리가 지금보다 4배 정도 오를 거다. 사실 이렇게 예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뭐 더 오를 수 있겠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대략 이제 11,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2,000달러까지 이제 판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조금씩 팔아서 12,000달러 넘어간 순간에 다 팔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장기 투자는 좀 다른 얘기고요. 지금 이제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투기 수요가 붙어갖고 투기 수요가 붙으면 또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도 있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투기 수요가 막 끌어올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투기 수요는 일단 감안하지 않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